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물권 맞추고 계약법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물권 마지막이 저당권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보통 문제가 두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 맞추면 되고 한 문제는 찍어 닫기가 하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은 어렵더라도 문제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이 내용이 쉬우면 문제는 어렵습니다. 문제도 쉬운데, 내용도 쉬운데 문제까지 쉬우면 다 학교 가거든요. 반대로 내용이 어려우면 문제가 쉽습니다. 문제까지 어려우면 다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어렵더라도 문제는 쉽다.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당권에서 먼저 저당권 먼저 민법상 객체가 딱 3개인데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 딱 3가지입니다. 지역권 X. 그러니까 자동차, 항공기 저당 설정할 수 있지만 그건 민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상 객체는 딱 3개.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3가지입니다. 지역권 X, 민법상 객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치권을 공부하셨는데 유치는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죠. 반면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3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첫째,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취득시효 못합니다. 그리고 물청 중에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만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압류 후에는 미치거든요. 근데 원래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 3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 가지고 X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갑이 3억 채무자죠? 채무자면서 항상 부동산 소유자가 설정자, 얘가 채무자면서 설정자죠. 자, 그럼 이게 아파트라면 을은행이 아파트에 저당 취득하면 아파트에 은행이 와서 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여전히 갑이 점유합니다. 그래서 갑이 만약 이 아파트를 병역 임대차에서 월세 차임이 나온다면 은행이 월세 받는 거 아니죠? 이렇게 과실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 압류 후부터는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와 설정자가 보통 동일일 텐데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서 3억을 빌리는데 갑이 담보 맡길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갑의 형이 동생을 해서 자기 부동산으로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채무자죠. 이 병은 채무자 아니고 부동산 저당을 설정한 자죠. 이 설정자를 물상보증이 이릅니다. 채무자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보증했죠. 이걸 물상보증인. 그럼 시험에서는 자,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입니까 아닙니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무자 아닙니다. 왜 채무자 아니에요? 글자 수가 다르니까. 채무자는 딱 3글자, 채무자 딱 3글자예요. 이 5글자죠. 그래서 채무자 아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이렇게 설정자가 다를 수 있죠. 이처럼 저당권 설정자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담보가치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채무자이든 제3자이든 설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당사자가 있는데 자, 설정자는 누구나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근데 저당권은 다릅니다.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 하나입니다. 제3자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엄마 밑에 자식이 있다 그랬죠. 엄마 밑에 주인 밑에 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원래 제3자 안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으면 입양시킬 수 있죠. 자식을 합의해서 제3자에게 입양시킬 수 있다. 근데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엄마 밑에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합의로 입양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이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책은 이제 일단 313페이지 했습니다. 여러분 책은 자 321페이지 뒤쪽으로 한참 가보세요. 321페이지 한참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취득자를 먼저 공부한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럼 7번 보세요. 이 사람은 자 채무자이다 아니다? 채무자 아닙니다. 채무자는 안 써있죠. 항상 채무자 글자 수가 다르죠. 이 사람 누구냐면 자,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데 부동산에 소유권이나 용의권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입니다. 자, 그럼
저당권이 있는데 용의권 취득한 자는 실생활에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저당권 을이 나와요. 근데 그 아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다. 이들이 용의권. 근데 이대로 경매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대로 경매나오면 저당권이야 다 소멸해서 이들 경락인에게 대항력 소멸해서 다 쫓겨나는 거죠. 이 경매 나오면 이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이런 사람 주의 많이 받죠. 근데 시험은 이 소유권자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지워볼게요. 자, 시험은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아마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본 적 없을 겁니다. 자, 이 저당권이 있는데 소유권 취득한 자 이자를 말하죠. 소유권. 자, 그럼 보세요. 시가 5억짜리가 있는데 저당권 3억이 있죠. 우리가 병이라면 보통 둘 중 하나로 삽니다. 자, 3억을 원래 갑이 빌렸지만 병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갑이 빌린 3억을 병이 3억을 대신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에 살 수 있죠. 그러죠? 그러면 이자는 주위에서 많이 받죠. 제3취득자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3억을 누가 갚아야 돼요? 병이 갚기로 했죠. 그럼 병이 이제 채무자입니다. 이제 채무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병은 채무자고 제3취득자 아니에요. 얘는 채무자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이런 자는 제3취득자 아니다. 두 번째, 병은 돈 많아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5억짜리 5억 주고 삽니다. 근데 병 내 돈 5억에서 을은행 만나서 이 3억을 갚아버리고 5억 주고 사겠죠.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면 경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이런 사람 주위에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3취득자란 자,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할 때 태어나서 둘이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갑이 사정을 합니다. 제가 5억이 필요하니까 오늘 5억에 사주세요. 5억에 사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1년 안에 3억을 꼭 갚을 테니까 저 믿고 오늘 5억 다 달래요. 그럼 둘이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갑 믿고 5억 다 주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죠. 이 엄청난 독특한 캐릭터예요. 이 엄청난 독특한 사람을 여기서 이 제3취득자랍니다. 자, 그럼 병은 갑 믿고 5억을 다 줬는데 갑이 3억을 갚기로 했죠. 그러니까 갑이 채무자고 이 병은 채무자 아니죠. 이자가 제3취득자입니다. 근데 갑이 3억을 못 갚았어요. 갑이 못 갚아서 우리 경매 청구합니다. 병, 갑자기 내 부동산 경매 나왔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자가 여기 제3취득자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는 내 거지만 내가 경매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내 거지만 내가 경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소유권 안 뺏기잖아요. 그래서 경매인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매인이 왜 경매인 될 수 있죠? 이 병은 왜 경매인 될 수 있어요? 채무자 아니니까. 채무자는 경락받을 수 없죠. 채무자 아니니까 경락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법조문 323조 2항에 있는데 자,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그러니까 제3취득자도 경매인, 즉 경락인 될 수 있다. 채무자 아니라 경매인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갑이 3억을 갚아야 되죠. 갑이 못 갚으면 우리 경매 청구하겠죠. 그럼 그냥 병이 대신 갚아요. 그래서 병이 갑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없애버립니다. 경매 안 나오겠죠? 그리고 그 돈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은 갑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해서 경매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명의 사주가 있는데 저당 부동산에서 소유권이 아까 그 독특한 캐릭터, 독특한 사람, 그다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용의권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다음 잘 보세요. 그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갑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해서 경매가 안 나오게 막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밑줄, 그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권이 좀 이따 360조 또는 근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 아니죠? 따라 대변제할 때 채무 전액이 아니라 360조나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잠깐 360조 봐볼게요. 자, 피사채권 범위가 있는데, 자, 저당권 원본이자 유약금, 다음에 이게 밑줄에 나오죠?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이게 지연배상이나 지연이자입니다. 그리고 및 저당권 실행명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이 이거죠?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에서는 원본이익을 경과하는 1년분, 1년분이죠? 여기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이 360조고 360조는 지연이자 몇 년이죠? 1년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근저당권에서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3취득자 대위 변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갑부동산에 저당권자 을이 있는데, 자, 채무자 갑이 지연이자 3년이 발생했다. 그럼 갑이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는 원금 3억과 3년을 다 변제해야만 이걸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다 변제해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병을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죠. 그럼 채무자 아닌 자는 원금 3억과 이 중에 아까 몇 년? 아까 360조에서 1년 그랬죠. 그래서 병은 원금 3억과 이 중에 1년분만 변제하고 이걸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이라면 억울합니까? 을이 갑에게 도맡을 때는 3억과 3년 다 받고 말소하는데 병에게 도맡을 때는 3억과 이 중에 1년만 받고 말소해야 돼요.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을이라면 여러분 을이에요. 1번, 나는 채무자 갑에게 3억과 3년 다 받겠다. 2번, 나는 병에게 3억과 이 중에 1년만 받겠다. 여러분은 뭘 선택해요? 1번? 저 같으면 2번이에요. 자, 보세요. 갑은 지금 이거 10원도 못 줘요. 갑은 10원도 못 줍니다.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채무자도 아닌 자가 3억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 중에 1년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채무자 아닌 자가 이거 주면 큰절하고 받아요. 큰절하고 받습니다. 그럼 말소해줘요. 말소해주고 못 받은 지연이자 2년분만 갑에게 받으면 되죠. 물론 갑이 못 주겠지만 무조건 다 2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년 받아도 좋습니다. 무조건 이걸 선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채무자 인자와 채무자 아닌 자 변제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말소시킬 때. 그럼 근저당. 갑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채권 최고액이 3억인데 채무자 갑이 갚을 돈이 3억 5천까지 확정됐다. 그럼 채무자 갑은 최고액이 아니라 3억 5천 전액을 다 변제해야 이걸 소멸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병을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또는 만약에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인이 따로 있다. 그러면 병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죠.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죠. 그럼 채무자 아닌 자들은 3억 5천 전액이 아니라 이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이걸 소멸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을이라면 1번 난 채무자 갑에게 3억 5천 다 받겠다. 2번 나는 채무자 아닌 자들에게 3억을 받겠다. 뭘 선택해요? 당연히 2번입니다. 갑은 지금 이거 10원도 못 줘요. 10원도. 채무자 아닌 자가 3억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받고 말소해줘요. 그리고 못 받은 5천만 원만 갑에게 받으면 되겠죠. 물론 갑 10원도 못 주겠지만. 그래서 채무자 인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소멸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 아닌 자는 저당권은 지연이자 1년 360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소멸청구할 수 있다. 그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제3취득자는 경매가 나오면 자기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비용을 우선 변제, 우선 상환 청구해서 받고 나갈 수 있어요. 즉 아까 갑부동산의 저당권 의뢰했죠? 근데 병이자 제3취득자 병이 아까 5억을 다 주고 샀죠. 5억 다 주고 샀죠. 근데 갑이 3억을 안 갚아서 을이 경매 청구합니다. 그럼 자 병이 경락도 받을 수 있고 3억 채무를 대입변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건 병이 돈이 남아 돌 때예요. 병이 돈이 많으니까 가백이 5억도 죽어도 다시 경매받고 다시 비현지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병 가백이 5억 다 줬죠. 근데 10원도 없어요. 근데 경매 나오면 이제 병이 경락받을 수 없죠. 그러면 제3자가 경락받습니다. 그럼 병 쫓겨나야 돼요. 이제 쫓겨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불쌍한 사람이 쫓겨나는데 이 불쌍한 사람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경매대가 1순위로 우선 면제해줍니다. 몇 순위? 1순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보세요. 327조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다음 법 좀 신경 안 써요. 다음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이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몇 순위? 1순위. 그래서 배당 순위를 잠깐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0순위가 경매 실행 비용이에요. 경매 신청할 때 돈을 내야겠죠? 인지대, 뭐 감지평가비 같은 것 등등. 다음 1순위가 누구죠? 제3취득자 필요비익비죠. 2순위가 최우선 면제. 2순위가 주임법, 상임법의 소유임 차일. 그리고 시험법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최종 3월면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이 있고 3순위가 당해세, 집행 그 부동산, 경매에 나온 그 부동산에 붙은 국세지방세. 4순위가 우선면제죠.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다음 저당권 우선면제권 있다 그랬죠. 전세권 있다 했어요. 유치권 없어요. 그리고 임대차 없습니다. 근데 임대차 중에 주임법, 상임법에는 있어요. 그리고 5순위가 일반 임금채권, 6순위가 공과금, 7순위가 꼴순위가 그냥 돈만 빌려준 사람. 이 꼴순위입니다. 뭐 거의 못 받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경비 아저씨이 뭐예요? 경비 아저씨가 최당우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제로 받는다 이었죠. 다시 경비 최당우가 임금을 공제로 받는다. 그래서 이 1순위가 제3취득자입니다. 물상보증이 틀려요. 물상보증이라고 중개사법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물상보증은 덜 불쌍해요. 이 사람이 훨씬 불쌍하니까 제3취득자가 최우선보다 더 빨리 받습니다. 그게 방금 오신 367조입니다. 이렇게 제3취득자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여기는 아주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지금까지 제3취득자를 봤습니다. 자, 지문은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나와요. 이렇게. 내용은 어려웠잖아요. 문제를 쉽습니다.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 저당물 경매인 될 수 있다죠. X. 그 다음 원분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전액이죠.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 전부 맞았어요.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맞았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취득자라면 전부가 아니라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채무자 채무액을 3억 5천 예를 들어보고 채권 최고액을 3억을 예를 들어봐요. 그럼 초과하잖아요. 초과한 경우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채무 전액 틀렸죠. 채무 전액 3억 5천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이 말할 수 있다 해서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쉽습니다. 여기는 꼭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당권 효력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314페이지 오세요. 다시 앞으로 314페이지. 그럼 314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2번 저당권 효력 이쪽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밑에 1번 피담보 채권 범위 있습니까? 여기는 엄청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나와요. 그냥 들어보시고 뭐 이해 안 돼도 크게 상관없어요. 어렵고 시험에다 잘 안 나오니까. 자, 아까 우리가 302조 봤거든요. 자,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다음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 손해배상이 지연배상 지연이자 있죠.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담보한다란 말은 경매에서 우선 면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지연배상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죠.
지연이자 이건 몇 년분? 1년분에 한해서 다음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말도 우선 면제 받는단 말입니다. 즉, 자 여기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것까지 우선 면제를 받고 박스를 초과한 것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에 자 저당권 을이 있는데 채권 5억이죠. 근데 지연배상 연 20% 약정했다 해보세요. 그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근데 자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자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을은 경매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은 경매 청구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수익률 연 20%죠. 5억이 20%면 1억 1억. 그래서 갑이 1년 연체하면 1억 버는 거 1억. 또 1년 연체하면 또 1억. 연체하면 또 1억. 요즘 수익률 20%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3년 연체하니까 이제 을이 경매 청구했다. 경매했더니 갑소유 부동산이 8억에 경락이 됩니다. 그럼 이 8억을 자 우리 받을 게 5억, 6억, 7억, 8억. 그래서 우리 8억 전부 다 받아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써 있는 것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한도 얘기입니다. 그럼 지연이자 몇 년? 1년보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을은 원금 5억과 지연이자 몇 년? 1년까지밖에 못 받아요. 이건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6억만 받아 6억만. 8억에서 6억 빼면 2억 남죠. 그럼 후순위 비용이 2억 받는 거죠. 이처럼 여기 써 있는 것까지만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고 여기 초과한 건 못 받는 겁니다. 결국 이게 우선 변제 받는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럼 다시 정리. 아까 301조는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량 손해배상, 경매 실행 비용을 담한다 그랬죠. 이걸 가볍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넘버원이 대통령이에요. 2인자가 국무총리. 그 위에 예전에 최순실이 있어요. 다시 우리나라 넘버 2 위에 누가 있었다? 최순실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등기해야 제3자가 알겠죠? 등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연배상 1년에 하나다. 자, 근데 실생활에는 저당권보다 근저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근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을 정해야 돼요. 그럼 실생활에 이게 더 많은 이유는 이게 은행, 채권자에게 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실생활에는 저당권보다 근저당이 더 많습니다. 그럼 둘 중에 채권자에게 뭐가 유리한가 볼게요. 자, 근저당에서는 이거 일일이 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등기 안 해도 최고액 속에 다 포함됩니다. 뭐가 더 편리해요? 이게 더 편리하고 지연배상도 1년 초과분도 최고액 속에 다 포함시켜줘요. 이게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죠. 그리고 경매 실행비용도 이건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대부분 판례입니다. 포함 안 시켜야 채권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자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 청구해서 경매 실행비용이 1,000만 원 들였다. 1,000만 원. 그럼 이 1,000만 원을 이 3억 속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1,000만 원은 아까 영순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실행비용 영순위로 1,000만 원 받아요. 그럼 여기 포함시키면 여기서는 나중에 우선 면제는 2억 9천만 받아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포함 안 시키면 영순위로 1,000만 원 받고 우선 면제 3억까지 다 받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함 안 시킨 게 1,000만 원 더 이득이죠. 그래서 포함시키지 않다가 대부분 판례고, 그래서 뭘 따져보든 채권자에게 근저당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실생활에는 근저당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써 있는 것은 제3자에게 적용돼요. 아까 채무자에게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들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 한도액을 정한 거고 채무자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갑부동산에 지금 이 그림 두 번째 봐요. 저당권자 을 있는데 채무자 갑이 지연이자 3년분 발생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비용으로 바뀌면 갑이 채무자, 얘가 제3취득자. 그럼
그럼 채무자는 3년을 다 변제해야만 소멸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거 1년 주장 못합니다.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소멸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병은 채무자 아니죠? 그럼 제3자네요. 제3자에게 이게 적용되니까 제3자는 3억과 이 중에 몇 년만? 1년만 변제하고 소멸청구할 수 있다고 방금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게 근저당권이라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3억인데 채무자가 갚을 돈이 3억 5천까지 확정됐다. 그럼 채무자가 채권 최고액 3억 주장할 수 없어요.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소멸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고 제3자예요. 물상보증인도 채무자 아니고 제3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채권 최고액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3억 5천이 아니라 얼마만? 3억만 변제하고 소멸청구할 수 있다고 방금 했던 겁니다. 방금. 그 다음 얘들은 자 무슨 역할을 하는가? 얘들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고 채무자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은 변제하죠. 변제할 때 채무자는 채무전액, 채무자인자는 이 범위만 한다 그랬죠. 변제할 때. 지금 변제할 때. 잘 잡으세요. 이번에는 변제하지 않아요. 다시 지금은 지금 변제하잖아요. 변제. 이제는 변제하지 않는다. 변제하지 않아요. 자, 저당권 있는데 갑이 채무를 지연이 3년인데 변제하지 않아요.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러죠? 그럼 저당권자는 3억과 이 3년분 전부 우선 면제 받나요? 그게 아니라 했죠. 1년까지밖에 못 받는다 해서 여기까지만 우선 면제 받는 그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여기서 저당권자는 원금 3억과 지연이자 몇 년만 1년까지만 사순위로 우선 면제 받고 못 받은 지연이자 2년분은 이 꼴순위로 받는 겁니다. 다시 근저당. 다시 채무를 3억 5천인데 갑이 못 갚아요. 갑이 못 갚으면 우리 경매 청구하죠. 경매할 때 3억 5천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까지만 우선 면제 받는 한도액을 정한 거라 3억까지밖에 우선 면제 못 받고 못 받은 5천만 원은 꼴순위로 받는 겁니다. 다시 여기 사순위에서 얼마만? 3억 5천이 아니라 3억까지밖에 사순위에서 못 받고 못 받은 5천만 원은 이 꼴순위로 받는 우선 면제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다행히 시험은 잘 안 나와요. 다행히. 자, 이제 315페이지 오세요. 315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2번 목적물 효력 범위가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또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2번 목적물 효력 범위는 무조건 맞춘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제일 쉽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먼저 368조에서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부합된 물건, 부합물과 종물의 종된 권리 포함시켜집니다. 그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이 합의 특이하겠죠. 합의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안 미친다. 그러니까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원래는 미치는데 약정이 더 우선할 수 있죠. 임의 규정. 그럼 자, 원래는 미치잖아요. 원래는 미친데 안 미친다고 약정하면 제3자가 모르죠. 그러니까 등기해줘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면 부동산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근데 그 부동산에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가 생긴다. 한마디로 한 몸이 된 거죠. 저당권이 한 몸이 됐죠. 여기 다 미친다. 시간 선호를 따지지도 않아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얘들이 두 번째로 나중에 나와도 다 미친다. 어차피 다 내 살이니까. 다 내 살. 그러니까 원래 내 몸이 60kg예요. 근데 공부하다가 20kg 쪘다. 그럼 내 살 맞죠? 그럼 저당권이 다 미친다. 시간 선호를 따지지 않아요. 좀 끔찍한 일인데 내가 60kg일 때 암 걸렸어. 암 걸렸는데
암 걸리고 20kg 쪘네요. 20kg. 그러다가 암세포 다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는다. 그게 요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차피 한 몸이니까. 자,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보세요. 갑이 1층을 신축하고 1층에 저당권이 나옵니다. 2층을 중축했어요. 2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층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1층과 독립성이 있다면 2층만 별도로 소유권 등기해서 소유권이 서로 달라집니다. 근데 반대로 1층과 독립성이 없다 해보세요. 그럼 1층에 부합된 겁니다. 즉, 내 똥배가 나온 거예요. 내 똥배 볼록. 그럼 사랑스러운 내 똥배 맞잖아요. 그럼 한 몸이라 저당권이 똥배까지 미친다. 자, 그럼 갑은 면적이 증가했다고, 즉 똥배가 나왔다고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법을 몰라서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공적 장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해서 경락이 나오면, 자, 이게 공적 장부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경매 목적물로 2층에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2층까지 전부 다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2층에 미쳤죠? 2층까지 다 취득한다. 2층만 케이크처럼 잘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당권에 미쳤으니까 경락인은 전부 다 취득한다. 이게 부합물이죠. 그 다음 농가가 있는데 저당권에 나와요. 그럼 농가에 조그만 헛간, 조그만 창고 이런 거 있죠? 이 종물에 미친다. 다음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토지 저당권이 건물에까지 흐르기 미칩니까? 그럼 찍지 마시고, 그럼 건물이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아니고 독립된 부동산이라 미치지 않는다. 부합물 주물이 아니죠. 독립물이죠. 안 미친다. 다음 이제 종된 권리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갑토지를 을이 빌려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그 을이 지상에 건물 지으면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가 되는데 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해서 경락인 매수인이 나오면 매수인은 건물 플러스 종된 권리까지 다 취득한다. 지상권, 임차권 취득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게 법정 지상권이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공부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그 다음 아파트 1001호가 있으면 1001호를 위한 대지 사용권이 있죠. 그럼 1001호에 저당 설정하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 종된 권리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나와요. 건물 저당권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종된 권리에 미친다 해서 29회 정답 지문으로 나온 겁니다. 종된 권리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과실이 원래 안 미치는데 아까 압류 후에 미친다. 그래서 과실은 원래 안 미쳐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압류 후부터 미친다. 그러면 차임이 일종의 법정 과실이라 압류 전에 안 미치지만 압류 후부터는 차임 채권에 미친다.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29에서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 틀렸죠? 이후 여기 차임 채권에 미친다 해서 틀린 겁니다. 이전이 틀렸죠? 이후 원래는 안 미쳐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꼭 맞힌다. 그 다음 이제 일괄기매 청구가 있는데, 자, 여러분 제 318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318페이지. 자, 318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5번 법정지상권과 일괄기매권 나왔고 아래 양괄호 1번 법정지상권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공부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했어요. 저랑. 더 책을 넘기시면 이제 320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2번 일괄경매권 여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했죠. 책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자, 일단 법조문 325조. 자, 토지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여기가 사선을 딱 끌어오면 그럼 이제 빨강색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 잘 보세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후에 건물이 있고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럼 이게 나대지죠, 나대지. 그럼 여기까지 결론. 법정지상권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건물이 철거될 수 있죠. 철거되면 아깝죠. 아까우니까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까지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뭐까지? 건물까지도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면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을 때 건물이 철거될까봐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자, 예를 들면 갑토지에 저당권이 나옵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 없으니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갑이 건물을 지어서 후에 저당권자가 토지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습니다. 지당의 갑 건물은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거 철거될 수 있어요. 그럼 철거되면 아깝잖아요. 따라서 잘 보세요. 건물에 저당권 없죠? 없는데도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우리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고 토지대가에서만 우선면제 받아요. 그럼 토지대가에서만 우선면제 받으면 돈 다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일괄경매할 의무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당권자가 이걸 선택해서 건물을 없애버릴 수 있고 이걸 선택해서 건물을 살릴 수 있다.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건물까지 경매하려면 이 설정자 빚쟁이, 설정자 소유 건물일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갑이 1회 건물 신축했죠. 그럼 설정자 건물이라 일괄경매 가능하다. 근데 이게 나중에 제3자 소유로 바뀌면 설정자 건물 아니죠? 그때는 못합니다. 그 다음 갑이 아니라 병이 갑토지를 빌려서 즉 용의권을 취득해서 제3자 병의 건물 지으면 설정자 건물 아니죠? 일괄경매 못한다. 근데 이걸 나중에 설정자 갑이 소유권 취득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 설정자 소유일 때만 가능하고 제3자 소유일 때는 안 된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 누구 소유? 설정자 소유 건물만 가능하고 제3자 건물은 못한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의무가 없고 건물 대가에서 우선면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괄경매 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저당권과 용익관계인데, 자, 그러니까 최근 제가 좀 순서를 달라는 거예요. 이제 저당권이 있고 그 부동산에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죠. 그러면 누가 우선하는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이제 317페이지에 있어요. 317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4번 저당권과 용익관계 책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제가 좀 이따 딱 세 줄만 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은 딱 세 줄만 보면 끝납니다. 시험은. 근데 제가 그 원리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원리까지 알면 실무에서 바로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시험은 딱 세 줄만 하면 되는데 원리까지 알아야겠죠? 이건 실생활에 아주 중요하니까 거의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들에게 주장하는 거죠. 즉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당사자가 아니라 신소유자, 제3자, 매수인,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옵니다. 근데
우선 매매권은 경매에서만 나와요. 경매에서. 매매층이 안 나옵니다. 어디서 경매에서 아까 돈 만든 순서였어요. 아까 비상순위 외웠죠? 경매치당 우 그겁니다. 경매에서만 나와요. 근데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온다. 매매, 증여, 경매 등등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끝났어. 이건 경매치당 우 외웠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항력은 먼저 물권은 원래 있고 채권은 원래 없죠. 근데 대항력을 갖추할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그래서 매매와 경매로 나눈다.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저당권이 아니라 매수인 즉 양수인,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이 뭐가 빨랐는가 그 시간선을 따집니다. 저당권을 보지 않는다.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죠.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경 그러면 말하세요. 경 하면 말하세요. 그래서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대항력이 살아남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느리면 대항력 소멸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 그럼 매매부터 해볼게요. 자, 매매는 저당권 안 봅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전세금 3억을 지급하고 우리 전세권 등기하면 우리 물권 전세권 취득하죠. 그럼 2년 중에 1년 지났는데 갑이 평에게 팔아서 등기를 넘기면 새로운 소유자 평이 우리에게 야 나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안 나갈 수 있죠. 이건 물권이라서 자, 어른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잘 됐습니다. 어른이 계약을 갑과 했죠? 그럼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계약 내용을 주장하는 겁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한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랍니다. 그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서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가 그래도 아까 1년 남았죠. 그럼 안 나가요. 안 쫓겨난다. 2년을 다 채우고 나간다. 그리고 전세금 3억 누구에게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신소유자 병에게 받습니다. 이걸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항할 수 있죠. 같은 말이 양도인, 양수인이죠. 그럼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해요. 그럼 승계한다면 여기다가 병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은 안 쫓겨나죠. 나갈 때 3억을 병에게 받는다. 그걸 을은 병에게 대항력이 있다. 다음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지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저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병이 3억 내줘야 되죠? 그럼 2억 이하로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이 있답니다. 그럼 자, 지난주에 등기를 했어요. 이 전세권자 을이 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양수인 병은 갑지를 승계한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아요.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전세 기간 중 건물 소유권 이전된 경우 신고 소유자 연대 틀렸죠. 신소유자가 갑은 면책하고 신소유자 병이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틀린 겁니다. 이게 병만 부담한다. 갑은 면책됐습니다. 다시 이제 매매에서 이제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주택이라고 한 적 없어요. 부동산, 토지인지 주택인지 상가인지 모릅니다. 이걸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합니다. 월세 없는 걸 우리가 보통 전세계약 그러죠. 그럼 을은 곧바로 임차권을 취득하고 이건 채권입니다. 그럼 2년 중에 을이 1년 사용했는데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팔아서 소유권을 병이 취득해서 신소유자가 을에게 나가.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러면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됩니다. 안이 들려 막쳤는데 안 들려요. 나가야 된다. 왜냐면 이건 채권이죠. 어른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계약한 적 없죠. 그럼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대항력 없다 표현하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계약 누구랑 했어요? 갑과 했죠. 그럼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건 대항력이 아니라 했어요.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 그래요. 근데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어른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누구 때문에? 갑 때문에. 그럼 2년 사용 다 못한 것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받고 3억도 갑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대항할 수 없죠. 같은 말은 양소인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5억이면 병은 원칙 5억 주고 사요. 병이 3억 주는 거 아니죠? 갑이 주거든요. 그래서 병이 5억 줍니다. 갑은 5억을 받았죠? 그 5억에서 갑이 을에게 3억 내주고 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원칙 대항력 없다. 자, 그럼 갑이 나쁜만 먹으면 갑이 오늘 아침에 보증금 3억 받고 임대차 했어요. 3억. 오후에 5억 받고 팔아버립니다. 8억 챙겨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요. 그럼 을 아직 발도 못 디뎌봤는데 병이 들어오지 마,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3억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갑에게 받아야 돼요. 근데 갑 어디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 3억을 딱 뜯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딱 뜯겨요. 왜 뜯기는 거죠? 대항력 없으니까. 왜 뜯겨요? 대항력 없으니까. 그럼 불쌍해 죽겠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이게 원래 대항력 없는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어요. 민법 621조 등기할 수 있다. 그럼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건 임대인이 허락해야 돼요. 임대인이 보통 허락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요. 설령 임대인이 하라고 승인해도 네 돈으로 해 그래요. 그럼 의리 안 합니다. 등기할 때 돈 들어, 나갈 때 말소할 때 또 돈 들여서 의리 안 합니다. 이래저래 이게 실생활에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X가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이 주택 이사하고 주민등록신고가 전인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등기는 등기한 즉시, 이건 다음날 0시, 그거 말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주택은 등기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거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게 상가라면 상가 임대차였죠? 그럼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인법에서 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신청 빠지면 틀려요. 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여기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대항력 없는데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1번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예외적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안 쫓겨나죠. 한마디로 대항력 있다는 안 쫓겨나요. 그 3억을 누구에게 받는다? 병에게 받는 거죠. 그럼 이제는 병은 5억짜리 얼마에 사야 돼요? 병이 3억을 내주니까 2억에 사야겠죠. 그리고 생계하니까. 그러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먼저 갖춰야 돼요. 그래야 병이 나중에 그거 2억에 사겠죠.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어야 돼요. 그래야 병이 2억에 사겠죠. 대항력 없어서 5억에 샀거든요. 5억에. 그리고 나중에 대항력 취득해가지고 3억 내나 곤란하죠. 그러니까 먼저 갖춰야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매니까 매매는 저당권을 보지 않는다.
제가 매매를 봤습니다. 자, 이제 경매. 경매는 무조건 경 나오면 무조건 말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말하기 귀찮죠. 말소 기준 원리. 그러니까 경매 나오면 말소 기준 원리가 빨라야 되는데, 자, 경락인이 나오잖아요. 경락인이 그 부동산에서 인수 책임지는 권리가 있고, 경락인이 소멸되는 책임지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락인이 부동산에 있는 걸 책임지거나 책임지지 않거나 그걸 결정하는 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럼 말소기준 권리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닙니다.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권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급입니다.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럼 얘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거 돈 못 받을까봐 설정하죠. 압류가 압류도 금전 채권자가 하죠.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근데 돈이 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사용이 주 목적인 게 있습니다. 용익권.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등은 대항력이 있다. 이들은 사용이 주 목적인데, 자, 얘들이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빠르잖아요. 그럼 다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책임진다. 근데 똑같은 이 권리들이 말소 기준보다 시간이 느리잖아요. 자, 그럼 경매에서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는 무조건 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밑에 다 데리고 소멸해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지워진 건 경락인이 책임지지 않고, 안 지워진 것만 경락인이 인수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만 살아남는다. 그럼 얘들은 죽어요. 경락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처럼 권리분석은 최선순위 저당권 정해서 다 지워요. 다 지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우다가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느리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그 불사신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상권. 이걸 분유법 외워요. 그럼 경매 권리 분석 끝났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은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눈 감고 다 지우다가 분유법만 살려주면 돼요. 분유법만 살려주고 최선순위부터 다 지운다. 그게 끝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경매에서 살아남는 건 뭐예요? 경매에 나와서 살아남는 건 이 파랑색 권리와 이 파랑색 분유법만 살아남고 다 소멸한다. 이게 권리분석 끝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다 지우다가 분유법만 살려주면 돼요. 안 지워진 것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자,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나오고 전세권 나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이 불쌍해야 돼요. 이제 시험은 경매는 나올 것이고, 저당권 밑에 소멸하겠네? 쫓겨나네? 갑자기 얘가 불쌍해야 돼요. 이 저당권 밑에 전세권자라고 소멸하는 거죠. 다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된 후, 항상 우리 시험은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합니다. 경매 신청하면, 그러더라도 1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 다 소멸한다. 경매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 맞습니다. 모두 소멸하고, 그다음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 맞아요. 아까 저당권 우선 면제권이 있죠. 전세권도 있죠. 그러면 서로 동순위라 날짜 빠른 순으로 받아요. 우선 면제가 1순위가 먼저 받고 남은 거 없으면 못 받아요. 남은 거 있으면 전세권이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얘가 나중에 받는다. 똑같은 우선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정확히 맞았다. 정확히 맞은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매매와 경매를 봤는데, 제가 딱 세 줄만 알면 시험은 마친다 그랬거든요. 딱 세 줄만 하면. 지금까지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딱 세 줄. 자, 저당권 있고,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임차권이 있고, 그럼 이 을들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죠. 저당권자 B가 있다. 이 딱 세 줄만 하면 세 줄만. 자, 여기서 네 번째로
매매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세 사람이 점유하고 있네. 그래서 병이 야 너희들 다 나가,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저당고 보지 말아 했죠. 매매는 이 등기가 네 번째고 이게 두 번째니까 이 등기보다 이 시간이 빨랐잖아요. 그럼 이 일들은 갑과 매진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다 나가면 세 명이 합창으로 못 나가 해서 안 쫓겨난다. 그리고 얘는 나갈 때 전세금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아요. 얘는 나갈 때 보증금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는다. 그게 갑과 매진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은 갑주의를 승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매매가 아니라 B가 네 번째로 경매 신청해서 병이 경락인 매수인이다. 그래서 병이 경락받고 보니까 세 명이 점유하네.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일들은 대항력 있나요? 경매는 일소인이 처당권이 말소기물이라 대항력 소멸한다, 소멸한다. 경락인이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얘들은 대항력 소멸해서 쫓겨난다, 쫓겨납니다. 쫓겨난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병이 갑주의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줄만 하면 시험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경매로 소유자 바뀔 때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걸 꼭 기억하면 시험은 한 문제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항력을 보셨는데 여러분들 경매 절차를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10분 쉬고 경매 절차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딱 10분 쉬고 들어오세요.